지난 3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정영달 어르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입금 하나가 계기가 되어 생계급여가 끊긴 사례,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74세인 정영달 어르신은 오랫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습니다. 매달 나오는 생계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며 하루를 견뎠죠. 무릎이 아픈 탓에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사는 원룸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그 원룸은 본인 명의였지만 오래된 소형주택이라 공시가격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부산에서 지내고 있는 아들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하며 50만 원을 입금했죠. 힘들게 사는 아들이 어렵게 보낸 돈이었기에 정영달 어르신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수급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죠. 생계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상하다 여긴 정영달 어르신은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수급 중단이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과 함께 원룸의 재산 가치까지 반영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정영달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본인 장례비를 위해 생계급여에서 조금씩 아껴 모아둔 750만 원이 있었어요. 아들이 보낸 50만 원과 합쳐져 통장 잔액이 800만 원이 넘게 됐죠. 그 시점에 재산 조사가 이루어졌고 통장 잔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급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나 다른 항목까지 함께 평가됐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돈 하나가 원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달 어르신은 황급히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보낸 50만 원은 생일 축하금이었고 나머지는 본인 장례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껴 모은 돈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아들의 마음과 본인의 배려가 뜻밖의 결과로 이어진 상황에 정영달 어르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모은 돈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요. 그저 생일을 축하받았을 뿐인데 결과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생계급여 지원에 대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바둑 두던 손을 멈추고 요즘은 통장에 500만 원만 있어도 바로 끊긴다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던 어르신은 그럼 자식이 용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죠. 이 사례는 단지 정영달 어르신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 긴장이 퍼졌습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영달 어르신의 사례가 알려진 후 동네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어르신 두 분이 계산을 기다리며 나눈 이야기도 아들이 병원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돈을 받아도 괜찮은지 고민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곁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도 요즘엔 그런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염려하셨습니다. 경로당 바둑판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바둑알을 놓던 한 어르신이 손을 멈추고 장례비로 모아둔 돈도 문제가 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맞은편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적금도 해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영달 어르신과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갔어요. 자녀로부터 돈을 받거나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정확한 기준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3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어르신은
200만 원도 위험하다고 들었다며 반박했어요. 각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는 문의 전화가 급증했습니다. 본인 통장 잔액을 말하며 괜찮은지 반복해서 묻는 어르신들이 늘었어요. 자녀가 보낸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는 분들도 있었죠. 소문들은 더욱 과장되어 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거나 이웃 신고로 바로 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만 커졌습니다. 실제 행동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ATM에서 급하게 돈을 인출하는 어르신들이 목격됐어요. 자녀들에게 당분간 송금을 중단해 달라고 연락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정영딸 어르신은 이웃들의 걱정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본인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답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구청 담당자마다 설명이 달랐고 복잡한 용어들만 나열할 뿐이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수급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을 끊는 것이 안전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보험금이나 퇴직금,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문제가 되는지 묻는 어르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돈 거래가 위험해 보였죠. 이런 대응들이 올바른 방법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퍼져가는 혼란 속에서 진짜 기준은 여전히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 인천 부평구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7세인 박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상가 건물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버틸만 했죠. 그런데 지난해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당분간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적은 저축은 병원비로 금세 바닥났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박순자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죠. 서류를 준비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청 담당자도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 수급 자격에서 제외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딸 부부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박순자 어르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딸 부부가 재산이 많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딸은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구청에서 확인해 보니 딸 부부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체 자산을 합쳐 9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었어요. 박순자 어르신은 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당황하며 실제로는 빚이 더 많고 사업도 어렵다고 털어놨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당장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서류상 숫자만 보았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이나 가족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딸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재산이 많으면 부양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구청을 다시 찾아갔어요. 딸이 실제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딸 도움도 못 받는데 왜 자격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담당 공무원은 안타깝다면서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탈락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박순자 어르신은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자식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버텨야 했어요. 서류상 부양 가능과 실제 부양 불가능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박순자 어르신만의 일일까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우입니다. 20년간 복지정책 분석관으로 일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방금 보신 정영달 어르신과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 사실 저에겐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제도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두 분의 상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정영달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본인 장례비를 모아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고, 박순자 어르신은 도움받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가족에 대한 배려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경우죠.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말들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관공서에서도 원칙론적인 답변만 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핵심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초과하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단순한 수입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이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영달 어르신의 530만 원도 박순자 어르신의 부양 의무자 문제도 모두 이 계산법 안에서 설명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수치와 실제 계산 방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순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산 기준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안전한지, 500만 원 기준은 정말 맞는지, 실제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정보들만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의 핵심이에요. 소득인 정액은 간단히 말해서 실제 받는 돈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죠.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71만 3,102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뀔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금융재산에는 500만 원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500만 원이 한도가 아니라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월 0.3475%라는 환산율을 사용하죠. 이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7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500만 원은 공제되니까 200만 원에만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건 월 7,000원 정도에 불과해요. 정영달 어르신의 경우처럼 통장에 80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계산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한 달에 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남는 300만 원에만 월 0.3475%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어르신은 실제로 수급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산금액 하나 때문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
다른 재산 평가 항목까지 함께 고려된 복합 결과였던 겁니다. 정영달 어르신이 살고 계신 원룸은 본인 명의였지만 실거주 중인 주거용 소형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낮고 기타 재산이 없어 기존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산 재조정 과정에서 이 주택도 함께 평가됐고 통장 잔액과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숫자 하나 같아 보여도 제도는 여러 기준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영달 어르신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중단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럼 언제부터 위험해질까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통장에 2천만 원을 훨씬 넘어야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합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 상황에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환산율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 더 있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에요. 500만 원 넘으면 끊긴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500만 원은 공제액이지 한도액이 아니거든요. 실제 계산 결과를 보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수급이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 중단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서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실 텐데요. 먼저 김남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73세이시고 부인과 함께 전셋집에서 사시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조금씩 모으신 돈이 2,200만 원 정도 되세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김남수 어르신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통장에 2천만 원이 넘는데 수급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니 전혀 문제 없었어요. 2,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1,700만 원이고 여기에 환산율을 적용해도 월 소득인정액이 6만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기준인 71만 원에 한참 못 미치죠. 김남수 어르신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라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반면 이창복 어르신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75세이신데 혼자 사시고 작은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어요. 금융재산이 3천만 원, 부동산 가격이 2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니까 총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당장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도 넉넉하지 않고 관리비나 세금도 나가고요. 당장은 생활이 빠듯한데 서류상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어요. 이창복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부동산도 소득으로 환산되고 금융재산도 더해지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김남수 어르신처럼 금융재산이 2천만 원 내외라면 대부분 안전해요. 하지만 이창복 어르신처럼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까지 합쳐서 총 재산이 3억 원을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는 웬만해선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보통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김남수 어르신 쪽에 해당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은 어디쯤일까요? 지금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통장에 있는 돈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따로 부동산이나 큰 재산이 없으시다면 김남수 어르신 케이스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하지만 부동산을 갖고 계시거나 여러 재산을 합쳐서 몇억 원이 된다면 이창복 어르신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에요. 실제 구청에서는 이런 순서로 심사합니다. 복잡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5단계 과정이에요. 첫 번째 단계, 공제입니다. 가장 먼저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들을 계산해요. 금융재산에서는 500만 원을 공제하죠. 이게 정영달 어르신이 걱정했던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기본 재산액이라는 공제가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정도까지는 빼주고 계산합니다. 두 번째, 환산 단계예요.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거죠. 금융재산은 월 0.3475%, 부동산은 월 4.17%입니다. 이 숫자들이 앞서 김남수 어르신과 이창복 어르신 사례에서 나왔던 계산의 핵심이었어요. 김남수 어르신처럼 2,2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 빼고 1,700만 원에 0.3475%를 곱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가 합산 단계입니다. 실제로 받는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죠. 네 번째는 기준 비교 단계예요. 소득인 정액을 선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71만 원보다 낮으면 통과, 높으면 탈락이에요. 간단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최종 결정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검토해요. 박순자 어르신이 걸렸던 바로 그 기준이죠. 딸 부부의 재산이 9억을 넘어서 탈락했던 경우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정영달 어르신의 통장 잔액은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500만 원이 공제되고 300만 원이 남았죠. 2단계에서는 이 300만 원에만 월 0.3475%의 환산율이 적용됐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 환산액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주거재산까지 함께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게 된 겁니다. 계산상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여러 항목이 겹치면 생계급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4단계까지는 통과했지만 5단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걸린 케이스였고요. 실제로 구청에서는 이 5단계를 정확히 따라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 재산에서 500만 원을 빼보세요. 그 다음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71만 원을 넘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 2단계에서 이미 답이 나와요. 금융재산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통장에 2천만 원 넘게 있어도 대부분 안전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이 있거나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5단계라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기만 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통보받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오해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장 잔액만으로는 수급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넘으면 끊긴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500만 원은 공제되는 금액이지 한도가 아닙니다. 둘째, 자녀가 돈을 보내도 대부분 문제 없어요. 정영달 어르신처럼 몇십만 원 정도로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셋째, 장례비나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도 안전합니다. 금융재산만 있다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도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부동산이 있거나 총 재산이 몇억 원 수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소문보다는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자체 상담을 받으세요. 본인이 사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장 사본과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정확한 계산을 해드려요.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온라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궁금증은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체크하세요. 상속받거나 큰 돈이 들어올 때는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소통하세요. 자녀분들도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시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처럼 부양 의무자 문제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나 추측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세요. ATM에서 급하게 돈을 빼거나 자녀에게 송금 거절을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고 계신 상황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영딸 어르신도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았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테고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상황은 실제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은 꼭 필요해요.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어떤 변화가 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확한 정보가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